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는 SK텔레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별의별 직업 다 들어봤지만 또 이건 뭐 하는 직업인가 싶으실 겁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네. 이 발표가 끝날 때쯤엔 대강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그런 걸 하는구나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뭐 하는 걸까?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규칙을 살피고 그리고 그걸 새로운 기회로 연결시키는 직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이해 잘 안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예제를 두 가지 한번 준비해봤어요. 하나는 마트에 쳐들어간 아버지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 이야기요. 자, 먼저 마트에 쳐들어간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월마트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엄청나게 큰 마트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월마트만큼 굉장히 잘 나가는 마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타겟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마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잘 나가요. 우리나라에도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게 서로 경쟁을 하듯이 타겟 역시 월마트와 굉장히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장사 굉장히 잘 됩니다. 빨간색이 테마인 것 같아요. 자, 이 타겟에 어느 날 무서운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아버지시죠, 그죠? 이 아버지가 노발대발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점장 나오라고. 그래서 점장이 아니 왜 그러시죠? 하고 했더니 너희들이 지금 우리 딸에게 보낸 쿠폰북에 임산부 용품이 가득 들어있다. 지금 10대 내 딸에게 지금 무슨 농락을 하고 있는 거냐. 화가 막 나신 거죠. 그래서 막 따지다가 이 아버지가 그냥 집에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딸이 진짜로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가 알기도 전에 마트가 먼저 알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걸까요? 네.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네. 타겟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데이터를 기록을 하면서 이런 패턴을 찾아냈어요. 임신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는 여성들의 바디로션 취향이 바뀌는구나. 기존에는 향이 있던 로션을 쓰던 사람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향이 없는 로션을 쓰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타깃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신한 여성들에게 그냥 쿠폰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쿠폰을 보내면 고객은 고객대로 할인받아주고 우리는 매출이 늘어서 좋으니까 열심히 보냈는데 이게 하필이면 그 따님을 만나면서 아버지와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따님의 임신을 미리 눈치채버린 바람이요. 이건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센세이셔널해서 이런 웹페이지에 기사가 뜨고 그랬었어요. 자, 마트 이야기 말고 그 다음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시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처음 대통령이 됐던 게 2008년 선거였는데 이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배경에는 이제까지의 정치, 선거의 틀을 바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었었어요. 200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2008년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경쟁을 했던 건 맥케인 후보였는데요. 빨간색이 맥케인 후보고 파란색이 오바마입니다. 이제 후원금 규모를 비교를 한 건데 상대가 안 되죠, 그죠? 오바마 대통령이 3배 이상 더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끌어들였을까? 이 엄청난 후원금의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겁니다. 온라인만 합쳐도 맥케인의 2배가 넘죠. 대단한 규모예요. 뭔가 엄청나게 다른 게 있었나 보죠, 그죠? 왜 이렇게 달랐느냐? 우리가 보통 선거, 정치 전략 하면 떠올리는 건 악수 잘하게 생긴 아저씨들을 보통 떠올리는데 이 사람들은 스타크래프트 잘하게 생긴 애들을 채용을 했어요. 이 젊은 애들이 실제 오바마 팀의 정치 전략을, 선거 전략을 짜던 아이였어요. 얘네들은 도대체 그럼 뭘 했느냐? 이게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려면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고 거기서 이메일 등록을 하고 후원금 내는 버튼까지 눌러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각 단계마다 돌아서 버린다는 건 거죠. 그러면 뭔가 돌아서는 이유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덜 돌아설 수 있게 하지?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바마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위에는 사진이 있고 밑에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인업 이게 대표적인 문구죠. 이걸 2개로 나눠서 문구를 바꿔보기도 하고 또는 그림을 바꿔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오늘은 이거야, 내일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홀라당 바꾼 게 아니라 A 세트,
B세트, 뭐 C세트는 요걸 다르게, D세트는 이걸 다르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번갈아 가면서 보여줘 보는 거예요.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다 보면 특정 반응이 좋은 세트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많은 조합들을 이것저것 보여주면 테스트를 해봤더니 가장 반응률이 높은 건 무려 40.6%가 높아졌어요. 생각해보면 선거라는 게 2% 3%로 결정적 차이가 나는 게 선거인데 40%가 높아졌다라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그죠? 어쨌든 이 팀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이 됐고 2012년에 재선, 그때는 이 팀을 몇 배의 규모로 더 불려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마트 이야기나 마트로 쳐들어간 아버지 이야기나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중요하다기보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을까? 그건 시간이 바뀌면서 경쟁력의 핵심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건 기술이었어요. 남들이 못하는 걸 만들어내면, 뭐 처음으로 워크맨을 만들어낸 소니라든가, 뭐 처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 어떤 회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갔죠. 만들기만 하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기술이라는 건 대중화되고 A 회사만 할 수 있었던 걸 B 회사도 C 회사도 다 잘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경쟁이 일어나냐면 가격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제는 똑같은 기능, 비슷한 기능이라면 값싼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다리미가 고장이 났는데 다리미를 사려고 뭐 네이버 쇼핑 검색에 가서 다리미 검색을 하면 정말 다 비슷한 기능에 거의 1,000원, 2,000원 차이로 빼곡하게 이렇게 늘어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가격이 경쟁력이 아닌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기회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 기회를 잡는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냐? 자, 지금 가장 소중한 자원은 뭘까요? 여러분 다들 바쁘시죠, 그죠? 우리의 시간, 관심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됐어요. 어차피 물건과 서비스는 넘쳐나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드리는 우리의 관심이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되었고,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눈길을 받는 법, 그리고 그 눈길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를 딱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경쟁의 핵심이 된 거죠. 그 두 가지를 잘해서 아까 말했던 타겟이라는 회사는 월마트만큼 크게 성장을 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을 알아내는 건 뭐가 필요하냐?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결국 이런 흐름선상에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파고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데이터가 경쟁력을 만들어주니까.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붐이 뜨는 거고 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자, 왜 지금에서야 데이터가 부각되게 됐냐면 이게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질량 이상 모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양이 보태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옛날부터 디지털이고 인터넷 쓰고 뭐 이랬었는데요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온라인이 된 건 얼마 전의 일이에요. 한 5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죠. 5년 전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친구랑 이야기할 때 카톡을 하고 뭐 마음 답답한 게 있으면 SNS에다 쓰고 이제 뭐 하다못해 3,000원짜리 커피를 사더라도 온라인으로 연결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게 된 거죠.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때도 인터넷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서야 우리의 일상생활이 매일매일의 생활이 온라인의 세계로 넘어오고 그게 전부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쓸 수 있을 만큼 모이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야기 잘하는 말씀 잘하시는 컨설턴트 아저씨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3.3년이 지나면 데이터가 10배가 늘어난다. 뭐 10년이 지나면 1000배가 늘어나는 거죠. 인류가 가진 모든 지식과 데이터가 10년만 지나도 1000배가 늘어난다. 이런 류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마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실 이런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후면에 들어가 있는 흐름을 봐야 돼요. 어떤 흐름이냐?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흐름이에요. 데이터 드리븐이란 자꾸 이 영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하자면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난 우리 동네에 치안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경찰청장이에요. 과거에도 데이터를 쓰긴 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냥 CCTV가 몇 대 있고 우리 순찰차는 3대가 있고 사람들은 되게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 인구가 몇 명이야. 그냥 이게 보고서의 한 단순 통계로만 들어있었을 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데이터 드리븐 방식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엮어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통행량을 지도 위에 그려보고 그 중에 범죄가 일어나는 부분을 찍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CCTV가 보이는 시야를 이렇게 걸쳐보니까 기존의 CCTV가
미처 커버하지 못했던 영역, 저기를 우리 얼마 없는 순찰차로 돌려서 순찰 코스를 결정을 해야겠구나, 저기를 순찰로 돌아야겠구나,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쓸 수 있게 생각을 하는 방식이 바로 데이터 드리븐인 거죠. 이게 안 됐던 건 예전에 이런 기록들이 남지 않았지만 이제서야 제대로 데이터가 모이고 쓸 만큼이 되기 시작한 거죠.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건 단순히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제대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게 점점 더 이렇게 주류 방식이 되어 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방식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은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문맹, 이제 인터넷맹, 컴맹 이런 말을 썼듯이 조금이 지나면 데이터를 엮어내는 능력에 대해서 당연히 데이터를 엮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류가 될 거예요. 물론 지금 들으면 에이 설마 거기까지 되겠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기한 개념이 당연한 기초가 되는 데는 생각보다 얼마 걸리지 않아요. 20년 전에는 컴퓨터를 일상생활 또는 일하는 데 쓴다라는 건 굉장히 급진적이었어요. 집 한 채 값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10년 전에는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쓸 줄 알면 전문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 조카도 씁니다. 네. 그렇다면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리터러시 역시 지금 당장은 되게 제가 처음 말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신기한 개념이지만 시간 지나면 당연한 기초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수많은 강연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미에 배치가 되게 됐는데 이 많은 강의들이 나비 효과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엮어졌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건 이쪽 대륙에서 나비가 파닥파닥거리면 제가 좀 모션이 그러네요. 네, 나비가 파닥파닥거리면 저쪽 대륙에 태풍이 분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하철을 가면서도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카톡 쓰고 이러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에서도 수없이 데이터를 내놓는 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비의 파닥거림으로 쓸 뿐인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태풍의 흐름을 읽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데이터를 읽어내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를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트와 대통령 이야기를 했고 우리의 패러다임이 기술에서 가격으로 그리고 기회를 잡아내는 쪽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될 거고 때문에 데이터를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질 거란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인문학 붐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인문학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문학 붐이 왜 이렇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도달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인문학이 대답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에서 아마 사람들이 인문학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인문학 중요합니다만 제가 데이터 필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깨달은 바는 그런 거예요. 미래를 보려면 데이터를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데이터야말로 21세기의 인문학이며 앞으로의 교양이라고요. 감사합니다.